사모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이거 알면 저 이번에는 정말 죽어요. 새벽 2시, 병실 간이 침대 옆에 서 있던 제 앞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남편의 간병인 혜진 씨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두 손에는 남편의 약봉지가 구겨져 있었어요. 우리 남편하고 무슨 사이예요? 제 질문에 혜진 씨는 바닥에 고개를 박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잠시 후 믿기 힘든 말을 뱉었지요. 사장님 기억 잃으신 거 아니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달 내내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던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반쯤 감긴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죠. 남편이 사고를 당한 건 지금으로부터 2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2달 전, 사고 전날 밤 우리 집 안방, 거실, 식탁 위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공사 현장 소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묘하게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요. 남편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 서류마다 분명히 똑같은 자재인데 납품업체 이름이 교묘하게 달라. 지난번에 내가 한번 걸러냈던 유령업체 명단하고 철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남편 태욱은 두 업체 이름이 번갈아 적힌 거래 명세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명세서 위에는 빨간 펜으로 유령업체 수량에 동그라미가 잔뜩 쳐져 있었지요. 남편의 굳은 어깨를 보는데 참 안쓰러울 정도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 서류 들고 현장 내려가서 뒤집어 엎으면 준혁이 놈이랑은 전면전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직 첫 이사회도 안 끝났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는 않아. 남편은 서류를 툭 던지듯 덮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의자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탁자 위에 놓인 빨간 펜 자국이 선명한 서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준혁 씨 아래서 바지 사장처럼 살아야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 말에 태우기는 거울 너머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처음으로 당신한테 맡긴 자리잖아요. 이럴 때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남편을 위하는 척 말했지만 제 욕심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확실하게 권력을 잡아야 제 자리도 생길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성화에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현장 내려가서 직접 점검표 원본 확인해 볼게. 그렇게 남편을 다그치던 그날 밤. 그때는 다음날 남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태상건설 외벽 공사 현장. 매캐한 시멘트 가루바람이 부는 현장 사무소 앞을 지나던 중 남편의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 액정에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내선 번호가 깜빡거리고 있었지요. 남편이 통화 버튼을 눌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방금 오본부장 밑에 애들이 석재 적재 구역으로 서류 상자를 빼돌렸습니다. 자재 조작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툭 끊어졌습니다. 기계음이 섞인 다급한 목소리에 남편은 굳은 얼굴로 안전 통제선이 쳐진 구미진 적재구역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한참 일할 시간인 오후 3시에 대형 석재랑 철제 프레임이 산더미처럼 쌓인 그곳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에는 작업자들이 쓰던 낡은 목장갑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고, 출입금지라고 적힌 노란색 통제선은 누군가 군홧발로 짓밟고 지나간 것처럼 한쪽으로 흉하게 처박혀 있었지요. 운전석이 텅 빈 지게차의 엔진 소리만 달달거리며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 위 거대한 철제 프레임에서 끼익 하는 미세한 속소리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다시 꺼내려던 찰나 반대편 철골 계단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동생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한 손으로 핸드폰을 귀에 대고 아래쪽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표정까지는 잘 안 보였지만 준혁이 입꼬리가 살며시 위로 올라가 있는 것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준혁이는 전화기 너머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느긋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서 꽝꽝꽝 하는 굉음이 터지자 준혁이의 입가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준혁이는 허공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 육중한 대리석 판넬을 똑똑히 쳐다보고 있었지요. 뿌연 먼지 사이로 남편과 준혁이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준혁이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피하라는 다급한 비명도, 조심하라는 경고 한마디 없었지요. 준혁이는 그저 발 한쪽을 뒤로 쓱 빼면서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석재 더미로부터 한 걸음 물러설 뿐이었습니다. 준혁아! 남편의 쉰 목소리가 흙먼지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순간 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시야가 온통 시뻘건 먼지로 뒤덮이며 새까만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짓눌린 어깨 사이로 끈적한 피가 배어나왔지요. 바닥에 엎어진 채 겨우 숨만 쉬던 남편의 흐릿한 시야 끝으로 계단을 급하게 뛰어내려오는 준혁이의 구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편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자재 더미 앞에서 남편을 차갑게 바라보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에 대고 아무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5본부장, 당장 CCTV 영상부터 처리해요. 그의 말은 육중한 철근이 한 번 더 무너져 내리는 굉음에 처참하게 묻혀버렸습니다. 남편은 사고 직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험구역으로 부른 낯선 목소리도, 서류에 적혀있던 수상한 유령업체의 이름들도 모두 머릿속에서 하얗게 날아갔다고 했지요. 딱 하나만 빼고요. 수십 톤의 자재가 무너지기 직전 안전선 밖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웃고 있던 동생의 표정 말입니다. 대학병원 VIP 1인실 안은 소독약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큰 수술을 끝낸 남편의 머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퉁퉁 부어오른 얼굴은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요. 굵은 호수가 꽂힌 입술 틈새로는 거친 숨소리만 아슬아슬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손을 꽉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온기라도 전해보려고 손을 계속 주물렀지만 남편의 손가락은 마른 장작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때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그 어떤 생기도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리더니 빳빳한 정장 차림의 시동생 준혁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남편의 얼음장 같은 손을 붙잡고 눈물을 훔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형수님,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식사는 좀 챙기셨어요? 준혁이는 병상 곁으로 슬며시 다가와 제 어깨를 툭툭 다독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한없이 다정했고 표정에는 형을 걱정하는 기색이 아주 가득했지요. 형수님은 형님 간호에만 신경 쓰세요. 회사는 제가 무슨 일 있어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준혁이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제게 걱정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이의 눈은 엉망이 된 형의 얼굴이 아니라 남편의 피 묻은 외투가 걸려있는 옷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정작 손으로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액정이 박살난 핸드폰이랑 작은 가죽 수첩을 아주 자연스럽게 빼내고 있었던 겁니다. 준혁이가 자기 서류 가방 안으로 남편의 서류와 핸드폰을 챙겨놓고는 가방 지퍼를 채웠습니다. 앞으로 치료비며 회사며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면서 헌신을 맹세하는 그 공손한 동생의 등 뒤로 남편의 텅 빈 눈동자만이 천장 어딘가를 멍하니 떠돌고 있었지요. 남편의 그 초점 없는 눈동자를 보는데 문득 회사 구석에 처박혀서 오랫동안 주인을 잃고 비어있던 제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길로 저는 태산건설 본사 감사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10년 가까이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투명한 감사 명패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감사 윤서진이라는 글자 위에 뽀얗게 쌓인 먼지를 옷소매 끝으로 벅벅 닦아냈지요. 제가 아무 예고도 없이 불쑥 출근하자 회사 직원들은 제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저한테 대체 무슨 자료를 결제 올려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다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제 책상 위로 올라온 안전관리팀의 사고 보고서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수십 톤의 석재가 무너져서 회사 대표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대형 사고였는데 놀랍게도 보고서는 단 하루 만에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끝이 나 있었지요. 저는 결제 서류 페이지를 넘기며 헛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사고 당시 적재구역을 비추고 있어야 할 CCTV 항목에는 낙하물 충격으로 인한 저장장치 파손 및 복구 불가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최종 결론란에는 남편이 안전통제구역에 임의로 진입하여 발생한 본인 과실이라고 아주 굵은 글씨로 적혀 있더군요. 다 남편 탓이라는 겁니다. 형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직원들만 불편해집니다. 그때 감사실 문을 열고 들어온 준혁이의 목소리는 병실에서처럼 여전히 부드러웠고 또 깍듯하게 예의가 발랐습니다. 형수님, 사경 경위는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그냥 우연한 단순 사고로 결론 났어요. 회사 일은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혁이는 책상 위로 몸을 슬그머니 숙이더니 제가 쥐고 있던 보고서를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마치 제가 더 이상 보면 안 된다는 것처럼요. 저는 보고서 위를 꾹 누르고 있는 준혁이의 손등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그동안 집안에만 있으면서 일을 안 했던 건 맞아요. 그렇다고 내가 감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 말에 준혁이 입가에 매달려 있던 그 옅은 미소가 순간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더군요. 저는 준혁이의 손을 툭 밀어내고 책상 위에 있던 빨간 펜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현장 내선 기록 누락과 이미 진입이라고 적힌 빈 칸 위로 크고 굵은 동그라미를 벅벅 그어버렸습니다. 사각사각. 검사실에서 빨간 펜으로 서류를 그어버리던 그 소리는 다음날 병실 안의 조용한 정적 속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형수님 혼자서 간병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제가 직접 구했습니다. 준혁이가 병실 문을 열면서 회색 카디건을 걸친 한 여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간병인 문혜진 씨였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는 병실 안으로 들어오려다 말고 문 앞에 적힌 남편 이름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낡은 운동화를 신은 발끝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침대 가까이에 다가와서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혜진이의 목줄기가 울컥하면서 크게 요동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걸 이악 물고 참고 있는 것 같았지요. 바로 그 순간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 같은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2달 내내 허공만 보며 꿈쩍도 않던 남편의 눈동자가 움직인 겁니다. 초점 없던 시선이 혜진 씨의 카디건 소매를 따라 느릿하게 올라가더니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순간 제 척추를 타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두 분 혹시 아는 사이예요? 제 날카로운 질문에 혜진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준혁이는 혜진 씨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 걱정 말라며 서둘러 저를 안심시키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계속 묘한 찜찜함이 남았지요. 그날 밤 커피를 사들고 복도를 걸어오던 저는 살짝 열린 병실 문틈 사이를 보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의 침대 곁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간병일지가 펼쳐져 있었는데 남편의 눈동자가 움직일 때마다 시계를 확인해가며 뭔가를 빽빽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마치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기록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혜진 씨가 볼펜을 내려놓더니 남편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남편의 검지손가락이 혜진 씨의 창백한 손바닥 위에서 까딱 하고 분명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손 안에서는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남편의 손가락이 그 여자 손바닥 위에서는 분명히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남편이 한때 불장난을 했던 내연녀는 아닐까? 하는 불길한 의심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는 쥐고 있던 남편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인 시간을 간병일지 구석에 다시 적어 넣었습니다. 적막한 병실 안에서 펜촉이 종이를 뚫을 듯이 꾹꾹 눌러 쓰는 서늘한 소리만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지하 휴게실. 차갑게 식어버린 싸구려 자판기 커피 위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커피가 출렁이는 것만 바라보다가 맞은편에 앉은 준혁이를 향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어봤습니다. 저 간병인 형하고 무슨 관계죠?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준혁이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 가방 버클을 만지작거리더니 참 난처하다는 듯이 눈썹을 쓱 늘어뜨리더군요.
실은 형이 예전부터 저번 일이라면 유독 앞장서서 챙기긴 했어요. 형수님이 아예 모르고 계셨던 눈치라 제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네요.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형수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준혁이의 말투는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머릿속을 엉망으로 헤집어 놓았어요. 제 손은 회사에서 가져온 안전점검표 사본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눈앞에 서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의 손가락이 그 여자 손바닥 위에서 까딱이던 그 장면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제 정신이 감사 서류가 아니라 온통 딴 데 가 있는 걸 확인하고는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냥감이 덫에 걸려든 걸 확인한 사냥꾼처럼 말입니다. 준혁이가 휴게실을 빠져나가더니 복도 구석에서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그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살짝 비쳤습니다. 목소리까지 들리진 않았지만 준혁이의 입모양만큼은 읽을 수 있었어요. 형이 누구를 알아보는지 확실히 확인하세요. 준혁이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걸까요? 그때 혜진 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잔뜩 긴장한 얼굴로 병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혜진 씨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의도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던지는 질문들을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땐 손가락을 한번 툭 쳤고 예라고 대답할 땐 두 번 툭툭 쳤습니다. 혜진 씨가 질문을 몇 번이나 바꿔서 물어봐도 남편의 반응은 매번 똑같았지요. 한동수 씨 일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혜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인 바로 그 순간 남편의 검지손가락이 이불 위를 두 번 툭툭 치며 분명하게 예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대답이 뭘 의미하는지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 신호를 본 혜진 씨는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바로 그때 혜진 씨의 휴대폰 화면에 준혁이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혜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왠지 지금은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본능적인 위험을 직감했던 걸까요? 하지만 준혁이의 의심은 정말 집요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준혁이는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수면약을 2배로 늘려 투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형이 진짜 반응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대가로 혜진 씨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한동수 사건의 원본 자료를 주겠다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혜진 씨의 하얀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식염수에 수면약을 빻아 남편의 위관 튜브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삐삐삐.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산소 포화도 모니터가 미친 듯이 경고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도 남편의 두 눈동자는 혜진 씨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가엾게 여기는 듯한 너무나 안타까운 시선이었습니다. 그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혜진 씨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실을 찾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준혁이와 다를 바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혜진 씨는 의사와 간호사가 들이닥치기 전에 황급히 위간 튜브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입안에 손가락을 깊숙이 집어넣어 억지로 약을 다 토하게 만들었어요. 잠시 후 거칠었던 남편의 숨소리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곧이어 경고음을 듣고 간호사와 의사가 병실로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혜진 씨가 모든 상황을 정리한 후였어요. 환자를 확인한 후 의사는 혜진 씨를 향해 미심쩍은 눈빛을 보냈지만 고개를 갸웃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 전까지도 혜진 씨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녀를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이것밖에 없었으니까요. 호흡이 겨우 돌아온 남편은 손으로 메모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라고 묻자 남편은 손가락을 2번 툭툭 쳤습니다. 혜진 씨가 쥐어준 메모장 위에 힘없는 손으로 삐뚤빼뚤하게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2714. 이게 뭔데요? 누구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혜진 씨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남편은 이미 손끝에 힘이 다 빠졌는지 툭 하고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혜진 씨의 휴대전화가 짧게 징 하고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준혁이가 보낸 문자가 떠 있었지요. 형이 반응하면 오늘 밤엔 수면제에 넣어서 재우세요. 내일 다른 병원으로 옮깁니다. 문자를 본 혜진 씨는 자신이 방금 전 남편을 진짜 죽일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혜진 씨를 향해 검지손가락을 2번 까딱거렸습니다. 사모님을 부르라고요? 남편의 검지손가락이 다시 한번 2번 툭툭 움직였습니다. 혜진 씨는 구겨진 약봉지와 2714가 적힌 메모를 손에 꼭 쥐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2시. 머리라도 식힐까 싶어 병원 옥상 정원에서 잠시 걷고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혜진 씨가 제 앞에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니 꺼이꺼이 울음을 토해내며 매달렸습니다. 사모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사장님 기억 다 찾으셨어요. 강준혁 전무가 이 사실을 알면 그땐 저희 둘 다 진짜 죽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다급하게 병실 문을 열어자치자 늘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던 남편의 눈동자가 저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정신이 돌아왔던 거야?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다그쳤지만 남편은 갈라진 숨소리만 내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에 제 등 뒤에 서 있던 혜진 씨가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 강준혁 전무가 시켜서 한 짓이에요. 사장님 상태 보고해주면 자료 넘겨주겠다고 해서 방금 전엔 반응 테스트 한다며 약을 2배나 먹이라고 지시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진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저 너무 무서워서 다 토하게 만들고 사모님 모셔라는 사장님 말씀에 바로 나온 거예요. 너무 놀라 온몸에 털이 바짝 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잠시 산책하고 온 사이에 남편이 죽을 뻔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혜진 씨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해놓고 내가 감히 내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어?
이성을 잃은 제 사나운 고함에 혜진 씨는 감히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에 멱살이 잡힌 채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죠.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준혁 전무가 제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려준다고 하길래 그만. 바로 그때 침대 위에서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을 들어 바닥을 가리키고 있더군요. 그 손끝이 향한 곳엔 혜진 씨가 떨어뜨린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2714가 적힌 종이를 황급히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제 황급한 질문에 혜진 씨도 그저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목을대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몇 번이나 가쁜 숨을 고르더니 바싹 마른 입술 사이로 간신히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식. 남편의 입에서 나온 두 글자에 제 손에 쥐고 있던 종이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무려 2달 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터트린 목소리로 찾은 건 제 이름도 제 가족들의 이름도 아닌 도식이라는 아주 낯선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속인 거야? 배신감과 원망이 뒤섞인 제 물음에 남편은 그저 힘겹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때 혜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도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온 뒤부터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툭툭 치시면서 제게 알려주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보셨고요. 그럼 사고도 기억나요? 제 물음에 남편은 이불 위로 검지손가락을 2번 툭툭 쳤습니다. 남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사장 자재들이 자신을 향해 무너지기 직전 안전선 밖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던 강준혁 전무의 얼굴까지 모조리 말이죠.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준혁이 그 사실을 알면 당장이라도 다시 와서 남편의 숨통을 끊으려 들게 뻔했으니까요. 철저하게 식물인간인 척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매일 회사에서 강준혁과 마주쳐야 하는 제 얼굴에 조금이라도 동요가 드러날까봐 아내인 저에게까지 완벽하게 연기를 했다는 그 잔인한 진실 앞에 저는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치의 한성호 교수 역시 남편과 한통속이었습니다. 교수는 시아버님이 생전에 애주중지 키워낸 장학생 출신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정신이 처음 돌아왔던 날 교수는 곧바로 저를 부르려고 했답니다. 그때 남편이 죽을 힘을 다해 교수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고 했습니다. 제발 아내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달라는 듯이요. 결국 교수는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눈 끝에 모든 것을 함구하고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환자 본인이 원한다는 명분, 그리고 추후 신경재활센터 설립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은밀한 거래를 핑계 삼아서 말이죠. 교수는 남편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일부러 의료 기록을 모호하게 뭉갰습니다. 심지어 조금 전 혜진 씨가 약을 2배로 먹여 남편의 숨이 멎어가던 그 위험한 순간에도 경고음을 듣고 달려온 간호사들을 향해 장비 불량이라며 쫓아내버린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간호사들이 들이닥쳐 남편의 상태를 강준혁에게 발설할까봐 교수가 앞장서서 상황을 덮어준 것이었죠. 그 잔인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고 나는 못 믿었어?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터져나왔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그랬다는 핑계를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이제 와서? 제 악에 바친 고함에도 남편은 끝내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눈물로 흐려진 눈을 부릅뜨고 제 옆에서 벌벌 떨며 서 있는 혜진 씨에게로 획 돌아섰습니다. 그쪽 남편이 죽은 이유라뇨? 대체 무슨 자료를 찾겠다고 내 남편 목숨을 담보로 이 짓까지 저지른 거야? 혜진 씨는 회색 카디건 주머니 속에서 테두리가 하얗게 달아버린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꾀재재하게 묻은 사진 속에는 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와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이 사람이 제 남편 한동수예요. 7년 전 태산건설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죽은 사람이요. 그제야 오랜 기억의 잔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7년 전 대학병원 복도 바닥에 엎드려 아이 심장 수술비라도 먼저 주면 안 되겠냐고 오열하던 여자가 있었지요. 당시 저는 회사가 내민 합의서에 그녀가 서명하게 만드는 대가로 수술비 선지급금만 지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남자가 왜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어야 했는지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저는 사모님 얼굴을 7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사진을 쥔 혜진 씨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알고 보니 한동수 씨는 추락하기 직전 제 남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현장 비리를 주도하는 아버님과 준혁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그 전화를 끝내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도 회사가 흔들린다는 핑계로 비겁한 침묵을 택했죠. 사장님도 전무님도 모두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이대로 죽게 되면 저도 저 악마들과 똑같은 인간밖에 안 되니까요. 혜진 씨는 제 남편을 용서해서 도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마저 괴물이 되기 싫었을 뿐이었죠.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구겨진 2714 메모지를 다시 주워 올렸습니다. 사장님이 이 번호와 도식이라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제 물음에 혜진 씨조차 고개를 저었을 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 제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박도식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던 그 목소리가 떠오른 겁니다. 그 길로 저는 혜진 씨와 함께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주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도식 민원 사무소. 매캐한 담배 냄새가 눅눅하게 배어있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죽 점퍼를 걸친 남자가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명치를 툭 덮으며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박도식이었습니다. 그는 불쑥 찾아온 혜진 씨와 저를 몹시 귀찮다는 눈빛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쪼가리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2714,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메모를 탁자에 내려놓자 널브러진 서류를 정리하던 그의 손길이 그대로 멎었습니다. 귀찮아하던 박도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가 경찰 시절 인생을 걸고 조사했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책상 맨 아래 굳게 잠겨있던 서랍에 열쇠를 꽂아 돌렸습니다. 그가 꺼내놓은 것은 빛바랜 누런 소료 봉투 하나였습니다. 과거 박도식이 뇌물 누명을 쓰고 파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시아버님이신 강영수 회장이 그를 구해주며 맺어졌던 은밀한 사건. 그 사건 번호의 끝자리가 바로 2714였습니다.
7년 전 죽은 한동수 씨의 자필 안전점검표 일부, 유령 납품업체의 비리거래 명세서, 그리고 당시 오병철 본부장의 차량 트렁크에 의심스러운 문서가 실려 있다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맨 밑바닥에는 시아버님의 힘있는 필체로 적힌 자필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철이는 뭐든 버리지 않아. 알고 보니 박도식은 7년 전 이 추락 사건의 진실에 가장 먼저 접근했던 담당 형사였습니다. 그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도식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제 옆에 서 있던 혜진 씨의 어깨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는 박도식을 향해 악에 받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만 바보처럼 억울하게 죽은 건가요? 당신들이 덮는 바람에? 박도식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남편의 이번 사건 보고서와 7년 전 한동수 씨의 사고 자료를 나란히 포개더니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로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같은 사람이 작성한 거네요. 문체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두 사고를 조작한 몸통이 결국 한 사람이라는 박도식의 확신에 저는 더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상건설 본부 감사실. 저는 오병철 본부장의 책상 위에 특별감사 개시 통보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형수님이 갑자기 이러시면 나중에 형이 돌아올 자리도 없어져요. 통보서가 제출되기가 무섭게 감사실로 뛰어들어온 준혁이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척 다정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 가면 뒤로 불안하게 작게 흔들리는 준혁이의 사나운 눈빛이 말이죠. 그래도 사람이 죽을 뻔한 사고인데 제대로 봐야죠.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전무님, 이번 사고 7년 전 그 사고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준혁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미리 준비해둔 자료 목록을 그의 앞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현재 원본 안전점검표, 현장 내선 통화 기록, CCTV 파손 보고, 그리고 7년 전 한동수 사고 자료. 목록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준혁의 입술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준혁이 무언가에 쫓기듯 허둥지둥 감사실을 빠져나간 뒤 저는 두 개의 보고서를 샅샅이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식의 말대로였습니다. 위험 경고 문구가 삭제된 위치, 서명이 교묘하게 바뀐 자리, 작업 중단이 이상 없음으로 수정된 행간의 호흡까지 전부 일치했습니다. 특히 오병철 본부장의 결제 도장이 찍히기 직전 동일한 필체의 숫자가 삽입되어 조작된 흔적까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지요. 아버님의 메모대로 병철이는 범죄의 증거를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쥐고 있었던 겁니다. 확실한 물증을 남기기 위해 서둘러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는 순간이었습니다. 탈칵. 노크도 없이 감사실 문고리가 돌아가더니 오병철 본부장의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검사님,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감사실 문이 열리자 들어서는 오병철 본부장의 시선이 책상 위 서류들을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할 자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도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면 승부를 피하는 대신 일부러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혜진 씨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척 화면을 귀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네, 혜진 씨. 한동수 씨가 7년 전에 남긴 점검표 원본을 찾은 것 같다고요? 예? 지금 그리 가겠습니다. 순간 오병철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은 목례만 남긴 채 쫓기듯 서둘러 간사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 울리던 그의 구두굽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마자 문 밖에서 숨죽이고 상황을 지켜보던 박도식과 혜진 씨가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강준혁이라는 거대한 적을 잡기 위해 임시로 손을 잡았을 뿐 서로를 온전히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걷고 있었지만 각자의 목적지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저는 강준혁 전무와 오병철의 배임 협의만 확실히 잡을 겁니다. 어떻게든 회사는 살려야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혜진 씨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분노로 파르르 떨리는 그녀의 주먹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만 살리겠다는 건가요? 그럼 억울하게 죽은 우리 남편은요? 원망 가득한 혜진 씨의 추궁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자 박도식이 낡은 가죽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으며 툭 한마디 거들더군요. 강준혁이랑 오병철만 치고 빠질 생각 마세요. 나를 찾아온 이상 7년 전 사건이 책임이 있는 돌아가신 강 회장님과 지금 누워있는 강태욱 대표의 가혹까지 전부 드러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의 단호한 경고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깊은 밤 태상건설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차 안에서 박도식의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오병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오병철의 차량 뒷좌석 틈새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 파일이었습니다. 지금 감사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무님, 저들이 7년 전 한동수 사건 자료까지 손에 넣은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둘 다 독박 쓰고 끝납니다. 녹음기 속 오병철의 서슬퍼른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강준혁의 날선고함이 잔을 찢듯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사고 현장 CCTV 원본이랑 내선 통화 기록 흔적도 없이 싹 다 갈아엎으라고 했잖아요. 분노와 초조함으로 덜덜 떨리는 준혁과 달리 오병철의 대답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건조했습니다. 그걸 진작에 다 없애버렸으면 저도 전무님 손에 쥐도새도 모르게 파묻혔겠지요. 전무님, 회사라는 조직이 아랫사람의 충성심 하나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피커 너머로 준혁의 떨리는 숨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오병철은 공범의 목줄을 완전히 틀어진 채 새로운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현장 인사권과 업체 정리 권한 제게 넘기십시오. 물론 지분도 제 몫으로 확실하게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사고 책임 은근슬쩍 저한테 독박 씌울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 대표 자리는 전무님이 가지십시오. 전 욕심 없습니다. 대신 제 목숨값은 확실히 받아내야겠습니다. 준혁은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렸지만 끝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냥감의 숨통을 완전히 장악한 오병철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표님이 깨어나시기 전에 대표 선임 절차부터 서둘러 끝내시죠. 시간 없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차 안에는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막에 잠긴 병원 복도. 준혁은 병실 앞을 지키고 있던 혜진 씨를 어두운 비상구 쪽으로 불러내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형님이 조만간 깨어날 것 같아. 형님이 멀쩡한 정신으로 말하고 있다는 확실한 녹음만 따와요. 그럼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한동수 원본 파일 내 손으로 직접 넘겨주지. 주혁의 비열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혜진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억누리며 주머니 속 휴대전화에 녹음 버튼을 슬그머니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적막한
병실 안. 어둑한 불빛 아래로 믿기 힘든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홀로 침대를 짚고 휠체어에 옮겨 타는 재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그 앙상한 팔로 어떻게든 바퀴를 붙잡아 보려 하지만 중심을 잃고 침대 난간에 어깨를 쿵쿵 부딪히기를 수십 번. 아내 앞에서는 철저하게 식물인간을 연기하던 남편이 아무도 없는 이 새벽에 홀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혜진 씨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도 못한 채 그 비참하고도 강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때 거친 숨을 몰아쉬며 휠체어에 겨우 주저앉은 남편이 혜진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깊게 가라앉은 눈빛이 혜진 씨에게 닿았습니다. 남편이 마른 입술을 열어 겨우 한마디 뻗었습니다. 당신 왜 나를 돕는 거요? 혜진 씨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이 보이지 않게 침대 위로 툭 던져놓았습니다. 한 번은 당신 죽이겠다는 사람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그렇게 못하겠네요. 나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말은 덤덤하게 뱉었지만 혜진 씨의 손끝은 하얗게 질린 채 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혜진 씨를 올려다보더니 7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해묵은 죄책감을 마침내 토해냈습니다. 한동수 씨, 내가 끝까지 못 지켰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하오. 남편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오자 혜진 씨의 눈시울이 순간 붉게 울컥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애써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잘라 말했지요. 그 사과는 살아서 하세요. 당신이 저지른 일 세상에 다 밝히고 나서 하란 말입니다. 비겁하게 도망칠 생각은 마시고요. 결국 혜진 씨가 강준혁에게 전송한 음성 파일에는 진실에 대한 알맹이는 싹 빠진 채 남편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의미 없는 헛소리만 교묘하게 편집되어 돌아갔습니다. 대신 진짜 중요한 정보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오병철이 결정적인 증거 상자를 옮기기로 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준혁의 임시이사회 소집 계획까지 악인들의 숨통을 쥘 그 핵심 비밀들이 박도식의 낡은 핸드폰으로 고스란히 전송되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 집 거실, 준혁은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로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핑계 삼아 준비한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서였습니다. 형수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형이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만 제가 그 자리 지키고 있으려는 겁니다. 대표가 공석이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 형수님도 다 아시잖아요. 다 형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손하고 다정한 척 굴었지만 그 가식적인 가면 뒤로 번뜩이는 욕심이 제 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준혁이는 제가 아픈 남편 뒷바라지에 지쳐서 결국 시동생인 자기를 의지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대표 자리에 앉으실 분이라면 당연히 감사부터 제대로 받으셔야 되겠네요. 제가 식어버린 찻잔을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무심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준혁이는 긴장이 완전히 풀렸는지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그저 형수가 던지는 무력한 농담인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준혁이 방심한 사이 뒤에서는 저 인간들을 끝장낼 준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특별감사 중간보고서를 한자 한자 확실하게 다듬었고 박도식 씨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던 통화 녹음과 원본 영상들을 시간 순서대로 딱딱 짜 맞췄습니다.
혜진 씨는 조만간 남편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갈 생각으로 두꺼운 외투를 챙겨왔고, 한성호 교수는 남편의 정신 상태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써서 가운 주머니에 챙겨 넣었지요. 그 시각 남편도 손에 피가 맺히도록 휠체어 바퀴를 붙잡고 몇 시간씩 꼿꼿하게 앉아 버티는 연습을 피눈물 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 악물고 이날만 기다린 겁니다. 준혁이가 다 끝났다는 듯이 거들먹거리며 돌아간 빈 식탁 위. 하얀 봉투 겉면에는 검고 굵은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강태욱 대표 불참 예정. 오전 10시 58분. 태상건설 본사 대회의실. 원래 남편이 앉아 있어야 할 대표석은 주인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 옆에 선 준혁은 짙은 푸른색 슈트를 매끄럽게 차려입고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더군요. 목소리에는 아주 안타까워 죽겠다는 신용을 팍팍 내면서 말이죠. 저도 이런 식으로 형 자리를 대신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까지 같이 주저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가짜 우려에 동조한 이사들은 다들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냐는 의장의 형식적인 질문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기저기서 하나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남편을 잘라내고 준혁이를 새 대표로 올리는 안건을 일사천리로 승인하고 있었지요. 반대편 끝자리에 앉아있던 오병철 본부장은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이사들이 손을 드는 걸 보며 슬그머니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의사봉이 땅땅 소리를 내며 떨어지기만 하면 끝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겠지요. 저는 제 앞에 놓인 감사 명패만 가만히 노려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찬성 다수로 강준혁 대표의 신임 대표 선임안을 가결! 의장이 의사봉을 쥐고 들어올리던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꽝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순간 대회의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휠체어 손잡이를 쥐고 있는 혜진 씨의 하얀 손이었습니다. 그 뒤로 낡은 서류 가방을 든 박도식 씨와 소견서 봉투를 든 주치의 한성호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는 병원복 위에 두꺼운 외투를 걸친 남편 태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볼은 살이 쏙 빠져서 앙상했지만 남편의 매서운 눈빛은 준혁의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지요. 남편의 갈라진 입술이 아주 느릿하게,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내 자리인데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순간 준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일그러졌고 회의실 안에는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잡은 고기를 놓치게 된 준혁은 탁자 모서리를 부서질 듯이 움켜쥐더니 이성을 잃고 악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다들 속지 마십시오. 형은 지금 머리를 크게 다쳐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건 그저 주변 사람들이 이권을 챙기려고 뒤에서 조종하는. 준혁의 비열한 발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욱의 뒤에 버티고 서 있던 주치의가 그의 말을 칼로 베듯 자르고 들어왔습니다. 강태욱 대표는 현재 본인이 처한 사안과 자신의 결정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소견서입니다. 한성호 교수의 단호한 한마디와 함께 탁자 위로 떨어진 소견서가 준혁의 숨통을 단칼에 갈라버렸어요. 준혁은 목에 시뻘건 핏대를 세운 채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허공에 흔들어대며 의장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설령 정신이 돌아왔다고 해도 저 몸으로 어떻게 회사를 이끕니까? 표결은 이미 다 끝난 거라 다름없어요.
의장님, 어서 의사봉 두드리세요. 가결하란 말입니다. 바로 그때 제가 가만히 쥐고 있던 감사 명패를 탁자 한가운데로 탁 밀어내며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결 안 끝났습니다. 전무님이 빠뜨리신 감사 보고서가 아직 남았잖아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손끝이 노트북의 엔터키를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정면의 대형 스크린 위로 우리가 준비해둔 물증들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띄운 건 위험 경고가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있던 원본 안전점검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사고 직후 이상 없음이라고 조작해 더 씌운 수정본을 나란히 포개어 배치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면에는 남편을 사고 장소인 텅 빈 통제구역으로 불러냈던 현장 내성통화 기록이 찍혔습니다. 발신지는 정확하게 오병철 본부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림으로 뒤덮이기 시작할 때 마침 혜진 씨가 목숨 걸고 가져온 USB 속 원본 CCTV 영상이 스크린 가득 재생되었습니다. 시뻘건 먼지가 확 피어오르는 적재구역과 위태롭게 흔들리는 거대한 대리석 판넬들, 그리고 그 맞은편 계단에서 사고가 터지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고도 한 발 뒤로 쓱 물러나 도망치는 준혁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저건! 이사회 여기저기에서 헛바람 들이키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추악한 영상 위로 이번에는 박도식 씨가 정리한 녹음 파일 2개가 대회의실 스피커를 찢을 듯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오 본부장, 형이 왜 거길 들어갔는지 흔적이 남으면 안 됩니다. 당장 영상부터 없애요. 지분도 확실하게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사고 책임 저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주차장 차 안에서 들었던 두 악인의 추악한 육성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쐐기로 준혁이 혜진 씨에게 보냈던 비밀 문자 내역까지 스크린 위로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수면 제양 2배로 늘려 회복 징후 있는지 똑바로 감시해. 남편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가두려 했던 준혁의 잔인한 범죄가 까발려진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난이 경악과 함께 소란으로 뒤덮인 그때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있던 남편 태욱이 부르르 떨며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고통스럽게 짓눌려 있던 하지만 피눈물이 섞인 황제의 목소리였습니다. 넌 그때 웃고 있었어. 탁자를 짚고 간신히 버티고 있던 준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마구 저어댔습니다. 아니야, 난 그저 통화 중이었어. 난 형을 죽이라고 한 적 없다고! 준혁이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자 태욱이 핏발선 눈으로 준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칼날을 꽂았습니다. 난 내가 놀라서 소리칠 줄 알았어. 내 동생이니까. 남편의 한마디가 준혁의 구차한 변명을 그대로 짓눌러 버렸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린 준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급하게 오병철을 돌아보며 삿대질을 해댔지요. 전부 오 본부장, 저 인간이 꾸민 짓입니다. 저 사람이 소리도 다 조작하고 사고를 키운 거라고요. 하지만 오병철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준혁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비웃음과 함께 툭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그런데 전무님, 대리석 부서지는 걸 보고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병철의 잔인한 확인사살에 대회의실 안은 웅성거릴 틈도 없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열고 들이닥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준혁과 오병철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잡았습니다.
차디찬 수갑이 채워진 채 질질 끌려 나가던 준혁은 휠체어에 앉은 남편을 향해 핏발선 눈으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은 회사에서 별로 하는 것도 없었잖아. 이 회사 아버지와 내가 다 키운 거라고. 온갖 험한 일은 다 내가 했는데 왜 형이 다 가져가냐고. 마지막 순간까지 추악하게 발악하는 동생을 향해 남편은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꼼짝도 하지 않는 자신의 왼손만 멍하니 내려다보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이었지요. 경찰들이 빠져나가자 그제야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던 이사 중 한 명이 헛기침을 흠흠 해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강준혁 전무의 대표 선임하는 당연히 폐기하는 걸로 하시죠. 대세가 기울어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꼬리를 마는 그 비겁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의장의 의사봉을 뺏어 쥐듯 그들의 말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강태욱 대표의 복귀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제 단호한 선언에 찬물을 끼얹은 듯 회의실 안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 휩쓸고 지나간 대회의실은 텅 비어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남편은 휠체어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마른 세수를 크게 한번 하더군요. 한동수 씨 거는 회사가 조금 안정된 다음에 진행하자.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한 피로감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당장 준혁이와 오병철이 잡혀간 마당에 7년 전 비리까지 한꺼번에 터지면 태산건설이라는 뼈대 자체가 아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겠지요. 직원들과 하청업체들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남편의 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핑계로 7년을 미뤘잖아. 제가 남편의 휠체어 앞을 막아서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때 덮었어. 당신도 또 그 핑계로 비겁하게 도망칠 생각이야? 여기서 또 멈추면 머지않아 누군가 저 현장에서 또 똑같이 죽어나갈 거야. 남편의 눈빛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차분히 모으며 분명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별감사는 그 두 사람만 처벌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아버님이 은폐를 지시한 거, 당신이 알고도 침묵한 거, 한성호 교수와 당신이 병실에서 주고받은 비밀 거래, 그리고 돈 몇 푼 쥐어주고 나 몰라라 돌아섰던 내 잘못까지 전부 다 빠짐없이 조사 기록에 놓고 경찰에 넘길 거야. 남편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번 사고의 끔찍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과거의 지은 죄를 지워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걸 비로소 받아들인 눈치였죠. 남편은 천천히 아주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감사실 탁자 위. 7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한동수 씨 사건의 진짜 증거들이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불량 고정 부품에 붉은 녹이 쓸어 있는 사진. 한동수 씨가 숨지기 직전 꾹꾹 눌렀었던 자필 안전점검표. 야간 과속 자재 투입을 지시한 오병철의 결제 서류, 그리고 사고 직후 CCTV를 인멸하려 했던 준혁의 음성까지. 그 낡은 증거들 사이에는 살아남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과오가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박도식 씨는 자신이 예전에 조사를 덮으며 서명했던 내사 종결 보고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고, 남편은 한동수 씨가 추락하기 직전 자신에게 걸어왔던 12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로 빳빳하게 굳은 손가락을 올린 채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혜진 씨의 하얀 손은 7년 전 태산건설 로고가 박힌 합의서 복사본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심장 수술비 때문에 남편의 목숨값과 맞바꾸며 억울하게 찍어야 했던 그녀의 붉은 도장. 그리고 그 옆에는 위로금 선지급 승인이라는 명목으로 제가 멋대로 갈겼었던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나쁜 사람이라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정적을 깬 건 혜진 씨의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좋은 사람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그저 부럽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혜진 씨에게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었기에 사과 대신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수 씨 사건 재조사서와 과거 산재 전수조사 의뢰서 맨 밑바닥에 감사 윤서진이라는 제 이름을 천천히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상건설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부 법정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남편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표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선언한 채 매일 휠체어에 앉아 고통스러운 재활 훈련에만 매달렸습니다. 혜진 씨는 법정 증언을 모두 마친 뒤 저희 부부와 거리를 두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고, 박도식 씨 역시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긴 뒤 담배 냄새 가득한 원래의 낡은 사무실로 미련 없이 복귀했습니다. 저는 짐이 다 빠져나간 휑한 책상에 앉아 마지막 서류 한 장을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서명을 마친 저는 몇 달 전 처음 출근한 날 옷소매로 먼지를 닦아냈던 감사 명패를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나무의 촉감이 참 차갑더군요. 저는 미련 없이 서랍을 열고 그 명패를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재활센터 복도. 휠체어에 앉은 남편이 팔을 뻗어 바퀴를 잡으려다 말고 슬며시 멈칫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반사적으로 달려가 휠체어를 밀어줬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뒤에서 딱 한 걸음을 물러선 채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윽고 남편은 마비되지 않은 손에 핏대를 세워가며 휠체어 바퀴를 꽉 들어쥐더니 스스로 바퀴를 굴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발걸음을 떼며 남편의 옆자리에 나란히 섰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속도로 긴 복도를 같이 걸어 나갔습니다. 감사 명패를 서랍에 처박고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군요. 그동안은 그 이름 뿌린 자리를 지키겠다고 남편의 회사 주변을 맴돌았는데 막상 이 폭풍을 겪고 나니 진짜 지켜야 할 건 회사의 간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록에서 억울하게 지워졌던 한 사람의 이름. 가족이라는 핑계로 비겁하게 삼켜왔던 진실의 말들.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윤서진이라는 제 온전한 이름. 그것들이었지요. 남편을 아직 다 용서한 건 아닙니다. 저 역시 과거에 모른 척 침묵했던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니까요. 다만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돈 몇 푼 쥐어지고 내 감정을 달래는 게 아니라 왜 울고 있는지 끝까지 묻고 들어주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이 마땅히 치러야 할 선택과 책임을 제가 대신 가로채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나 회사의 체면 때문에 혹은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혼자 꾹 참고 입을 다물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침묵이 정말로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건지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다시 걷기 시작한 이 서툰 길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썰 공작소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하루 되세요.